우리가 보통 경제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 생산이 더 늘어날 필요가 없죠. 생산이 늘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취업 인구도 줄어들죠.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예요. 12,800불, 13,000불 정도의 소득인데 그 정도에서는 보통 저축률이 20% 내외라고 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률이 45%, 4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하드캐리 하는 거예요. 네,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4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들었는데 시장의 불안정,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네, 사실은 중국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제조업 비중이 막 30%에 육박할 정도로 뭘 만들어내면 하여간 3분의 1 가까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이 만들어서 그걸 혼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2기,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관세를 중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은 8월 12일 날 원래 발효되기로 했다가 다시 3개월을 연장을 해서 지금 아직도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제 무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출에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이 전체 중국 그 경제를 보통 뭐 내수,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무역 이렇게 나누는데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20%가 안 돼요. 그런데 워낙 많이 제조를 하니까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 제조업 경기가 나빠졌다는 거는 안 사니까 해외에서도 어려워지고 중국 국내에서는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겨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야 이게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들을 하죠. 그러면 이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수로 나는 게 PMI라는 게 있어요. 구매자 관리지수. 구매자 관리지수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어떤 기업에 구매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다음 달에 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 구매자 관리지수가 자꾸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자재 투입을 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시장 상황을 좋지 않게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 경기가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 전체적으로 국제 경제 환경과 중국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수 진작 이것도 커다란 효과를 지금은 못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사이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가 안 좋고 국제가 좋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커버할 수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됐어요. 중국 내수가 안 좋아도 소위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나 이런 걸로 많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0이 되고 나서는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니네 뭐 보조금 주고 해서 50% 이런 식으로 때리니까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밀어내기 수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관세를 발효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도 그런 걸 많이 살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재고를 확보하려고 그런 것들이 됐었는데 이제 9월부터 이제 우리도 지금 15%로 일단 됐잖아요.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국이 환율을 조정하든가 그래서 어떻게 맞추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9월부터는 이제 그런 관세가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지 미국 입장에서 그게 이제 나타날 건데 어쨌든 중국 내부는 지금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고 돈이 원래 있는 사람들은 버틸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하위 계층들은 그 급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줄고 혹시 실직을 하게 되면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경제가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적 지금 악순환 틀이 에 빠져 있다. 물론 이제 일부 지표들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진다. 뭐 부동산도 약간 회복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지방 정부나 이러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나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회복이 돼야겠죠. 실제로 중국의 공식 청년 실업률이 20%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50%가 넘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실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뭐 아무도 모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17%라고 발표했다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표 안 했다가 다시 조정을 해서 발표했는데도 막 19%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발표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에서 청년 그러면 16세에서 24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4세, 20세, 24세 여기는 이제 대졸자들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대졸자가 한 1,200만 명이 나와요. 그러면 1,200만 개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가 나쁘면은 1,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뭐 국제 경제가 좋고 막 내수가 잘 돌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택배 막 이런 쪽에 뭐 석사를 받은 사람들도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북경대 교수 한 분이 실질 실업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46%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대졸자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은 취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고급 학문을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해마다 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뭐 실업률은 몇 퍼센트, 일자리 몇 개 만든다. 1,20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항상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30만 개 일자리 창출, 50만 개 일자리 창출 그러잖아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1,20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내부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해외 기업이 투자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중국 기업도 잘 돼서 재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경제가 좋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경제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경제 심리가 야 이거 우리나라 제대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이거 쓰면은 다음 달에도 이 돈이 이만큼 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돈을 안 쓰죠. 소비가 위축이 되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생산이 더 늘어날 필요가 없죠. 생산이 늘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취업 인구도 줄어들죠.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하는 걸 뭐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중국이 지금 12,800불, 13,000불 정도의 소득인데 그 정도에서는 보통 저축률이 20% 내외라고 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축률이 45%, 4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그거를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이걸 기업이 대출해 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하드캐리 하는 거예요. SOC 건설이나. 근데 이거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없이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가 회복기로 들어섰다. 당연히 다른 데보다는 어쨌든 상반기에 5.3%를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숫자 조작이든 어쨌든 우리나라는 올해 뭐 0.8%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대한 중국 시장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아주 바닥은 아닌 것 같지만 중국이 원하는 정도의 회복, 중국이 원하는 정도의 경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아직은 못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그 정도로 높으면 중국 내부에서 사회적 불만은 크게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네.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보통 이제 시민 사회가 형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언로가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민생형 시위지만 그런 시위가 마지막에는 꼭 정치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잡는 거예요. 원래 중국의 지금 개혁개방기의 최대의 소위 반정부 시위로 알려진 천안문 사태도 당초에는 개혁개방을 어떻게 하자 막 이러다가 공산당 물러가라, 국민당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혈진압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민생형 시위가 정치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다만 그걸 표출을 못하는 거죠.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사회주의성이라든가 뭐 공동부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장저민이나 호진타오 때의 소위 개방을 더 강화하고 더 오픈하는 형태의 이런 경제보다는 당이 통제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 굉장한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강경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민생형 시위에 대해서는 민생형이니까 강경하게 못해도 그게 일단 정치 이데올로기나 체제라 뭐 시진핑 중국의 국가 원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 강력하게 이제 제압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위가 엄청나게 뭐 갈 것 같다가도 공권력이 투입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 제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정치 발전 차원에서 과연 좋은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서방의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분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지금 그런 거를 오픈할 때가 아니다. 우선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경제 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리스크도 심각했잖아요. 네네. 여전히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 어떤가요?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랭킹 1, 2, 3위 그룹이 거의 이제 도산 상태에 있고 그 헝다가 결국은 이제 홍콩 증시 상장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 흐름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은 광활한 토지 자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뭐 중국은 이제 이 소유권이 정부에 있잖아요. 이 땅의 사용권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 시행사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개발상이 들어와서 아파트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런 걸 다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비용도 좀 충당을 하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을 지었는데 경제 심리가 회복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지금 쓰면 이게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아파트를 안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봉쇄 경제를 했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 걸 생각해서 다 땡겨 쓰는 거 아니에요. 소비라는 거는 미래의 거를 땡겨 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 월급 받으면 카드비 다 나가고 사실 한 달 빚져서 다 사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승진을 할 거고 우리 애들이 크면 어디를 보낼 거고 이런 계산이 있어서 조금 힘을 들여서 대출도 받고 그래서 좀 더 넓은 데로 가고 이런 게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경제발전 모델로 택했던 부동산 개발 방식의 모델이 계속 안 좋은 건데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어야 겨우 안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채택을 한 거는 그렇게 돈을 집어넣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해결이 될 거를 기대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일부는 시장에 맡기는 형태도 따랐던 것 같아요. 시장에 어떻게 맡기냐 하면 내부 일부는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부 부동산 업체들은 사실은 작은 데는 많이 도산했습니다. 큰 데만 한 5, 60개 남기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경기 부양 자금을 푸는데 직접 민간한테 가는 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 자금을 주는 거예요. 니네 부동산 회사 망하면 안 돼. 특히 주식시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증권회사 니네 망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데다가 돈을 풀었단 말이죠. 지금 올해만 해도 한 2,000조 정도 풀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예산이 한 680조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돈으로. 2,000조를 푸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신경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국 민간들한테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의 그 어떤 개발 방식,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뭐 그게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원래 어렵잖아요. 잘 이제 그 두서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그럼 여전히 여전히 존재하죠. 예, 여전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 내부 정리가 일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도시 같은 데는 그게 되는데 지방에 많이 지어놓은 원래 예전에도 유령 도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더 폐허가 돼가는 거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중국도 약간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한가요? 당연히요. 엄청 심하죠. 왜냐하면 그 중국 인구가 이제 14억인데 그러면 몇 사람이 지금 경제활동에 참여하느냐,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는 게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임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저임 노동자들은 우리 옛날에 배운 엥겔 계수라는 거 있잖아요. 식비,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 저 위에 소위 관리 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엥겔 계수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드는데 나는 원래 200 벌었어. 그러면 150만 벌어도 문제가 없는데 10만 원 받고 9만 원을 밥값으로 냈던 사람은 월급이 8만 원이 되면 10,000원어치를 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더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땡샤오핑도 제일 걱정한 거예요. 중국말로는 양극 분화라고 그러는데 사회가 양극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은 소위 이제 파이를 키우다 보니까 더 많이 먹은 사람도 있지만 하층에서도 옛날보다는 좋아졌으니까 잘 온 거예요. 그렇지. 내가 몇 년 전에는 이거 이러지 못했는데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가 생겼어. 이런 어떤 그 발전에 대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봉쇄 경제, 리오프닝을 시도했는데 안 되고 또 미국의 강력한 관세 압박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예전보다 자신의 생활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가고 속된 말로 누가 탁 도화선을 튕겨버리면 이게 이제 사회 불만 세력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국이 최근에 딥시크라든지 AI 관련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최첨단 기술 개발이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발전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네. 그 사실은 이제 시진핑의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에는 국제사회에서 물론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미국을 물리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국가 발전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의 원천 기술이 상당 부분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거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도 제약당하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규제를 받고 제약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고급 과학기술인데 그러다가 이 딥시크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 딥시크가 왜 이렇게 그 세계적 관심을 끌었냐 하면 미국의 챗봇이나 이런 데 만드는 데 10분의 1의 인력과 10분의 1의 원가로 거의 유사한 수준의 AI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보면 이거 다 따라왔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기차 BYD 뭐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 점유율도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요새 뭐 머스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이제 나왔지만 경쟁을 할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양자 컴퓨터 분야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은 지금 연말 되면 사람의 형상을 한 로봇이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되면 설거지까지 가능한 로봇을 만든다. 관절이 자유롭고 좀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을 하고 점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AI가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백색 가전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마이크에도 다 들어갑니다. AI가. 근데 이제 중국은 인구를 14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아직도 필요한 나라예요. 고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AI나 이런 게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딜레마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AI가 막 발전하면 5년 있다가 내 일자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건데 발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지금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AI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3번째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처럼 돼버리잖아요. 우리도 이런 딥시크 같은 것들을 우리 국내 업체들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죠.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00만 명이 제가 중국에 대졸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반이 스템이라고 그러죠. 수학, 물리, 화학 이런 이공계통 졸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대고 인력이 충분하면 그럼 그 기술은 발전하죠. 그죠? 예,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2025년 이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하반기 경제도 뭐 커다랗게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11월 12일쯤 어쨌든 이제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그게 시장에 어떤 소위 소식을 주느냐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한데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소위 뭐 막장까지 끌고 가는 이런 거는 원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얽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큰 틀에서 트럼프 일기 때도 25% 관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를 하니까 바로 뭐가 시작이 됐냐면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됐고 그게
20개월 걸렸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20개월 걸려서 관세 협상을 마련했고 뭐 2,500조어치 뭐 농산물과 에너지를 수입하겠다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관세 협상 제대로 하고 약속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중국 정부는 여전히 통제력이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돈을 갖고 있단 말이죠.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강한 외환보 요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별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하면 굉장히 이제 다시 담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제 경기,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가려고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측과 이제 중국은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거다라는 측, 이 시각이 두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가운데서 이게 양비론을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 어쨌든 나름대로 그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은 못하더라도 평타로 가는 길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죠. 막 그건 전기차나 이제, AI 그렇지, 관련돼서는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게 기업한테만 맡겨서는 경쟁력을 얻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국유기업 같은 데는 더 많이 주고 있죠. 이거를 반칙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이제 미국에서는 야 우리는 제 돈 다 주고 하는데 니네는 정부가 돈 줘서 단가 떨어뜨려서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니네 것만 파는 거는 반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제 규모와 이런 그 생산 흐름 이거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막 비아디 같은 경우는 막 재고가 막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막 네. 그런 것도 봤는데 맞습니다. 그게 실제 그러면 어렵나요? 많이 회사가? 그 회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이제 팔기 위해서 덤핑을 하죠. 싸게 팝니다. 100원에 팔던 걸 80원에 팔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거기랑 경쟁하는 업체들도 야, 쟤네께 우리보다 좋은데 80원 하면 나도 내려야지. 그래서 이제 그 출혈 경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아디 같은 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외로 많이 팔아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보조금 받아서 한 거니까 또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유럽도 40 몇 퍼센트 때리고 막 미국도 55% 때리고 그러니까 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계속 팔아야 공장도 돌아가고 생산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거죠. 지금까지 버틴 거는 이제 가성비를 갖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과 전자제품이잖아요. 이게 내연기관처럼 그런 게 아니고 뭐 기술은 투자하고 계속 생산하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위기를 비아디가 넘겨야 되는데 비아디 말고도 중국의 뭐 지리라든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가 이제 같은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는 살짝 어려운 상태인가요? 보조금이 마중물이 돼서 독자적으로 가면 되는데 뭐 정부가 계속 자동차 산업 살리려고 전기차 산업 살리려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럼 한국 투자자분들이 막 비아디 원래 좋게 보고서는 막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약간 투자 생각을 조금 접는 게 접는 것보다도 그걸 망하게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보고
움직이시면 왜냐하면 그럼 정부 주도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뭐 예를 들면 투자나 이런 걸 운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첨단 산업 위주로 투자하는 게 중국 좋죠. 정부가 중시하는 부분. 이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뭔가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방정부 차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의 그 중국의 패턴,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투자적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